전국에 계신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식구 여러분께 긴급조치 제6호를 발동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인터넷 익스플로우, 유튜브 채널 구독, 온라인 카페 가입 등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이외에 다른 정당이 등록되어 있는 식구들께서는 향후 실명 공개 혹은 아이디 정지 혹은 사멸형에 처해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상황 판단 미흡으로 추후 오랜 기간 후회할 일 만드시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 자신의 직업 전선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긴급조치 발동한 것이니 다른 정당으로 입적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상황 판단 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 라는 대로 행동하고 보고 싶은 대로 믿고 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한다 하지만 또 누가 무엇을 창당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당의 분들을 지지하지는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 거기에 대한 저의 비밀병기가 있죠. 일종의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MP3나 CDP 이런 곳에 건전지를 막 이제 돌로 찌그러뜨려 가지고 어떻게든 강제로 1분 정도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최종 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은 또한 모 채널을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의 채널에서 그 다스베이다 그 채널을 틀어놔 버릴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셀메다를 듣고 계시면서 옆에서는 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가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양쪽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속수무책.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렇게도 비열한 계책을 생각해 놨는데 우리 쪽에서도 이런 대응책을 생각해 내야죠. 우리 쪽에서 이런 대응책을 생각해 냈으니 어쩌면 좋을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면서 김어준의 실체를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막 포옹하자고 그러는 거, 응? 말도 막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이미 이제 비밀병기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폭하는 거죠, 자폭. 막 요즘 김어준 씨 막 말 나오고 그러고 막 조국 씨 나오고 그러면서 우울증 올 것 같고 짜증 나고 심하고 그냥 막 말하는 대로 막 조국이 움직였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것도 막 짜증 나고 막 이것저것 막 사람들 다 헷갈리게 해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 작전에 그들이 하는 거에 말리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거 작전인데, 응? 작전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가끔 이제 짜증나거나 이제 뭐 정치 상황이 그런 거 나오고 막 그럴 때 이제 저쪽 방송은 이제 다스베이다를 틀어놓으려고 해요. 이제 다스베이다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말려들어서 뭐 시덥지 않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뭐 이참에 다스베이다를 뭐 제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공중분해시켜 뭐 노스피커 체제로 가겠다. 뭐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선포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스베이다 시간에 나도 다스베이다를 틀겠다. 셀메다에서 다스베이다를 틀겠다. 저쪽에서 이제 그런 작전으로 나오겠다면은 난 불바다로 갑니다. 불바다. 저는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에? 그런 가사 들어보셨죠? 유념해서 들어보셨어야 됐는데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에 짓눌려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에 짓눌려 거기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알아서 해석하시고 인간 김어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경거망독하는 착각에 대해서 똑같이 대해주겠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회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참회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야비하다. 에코도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무반주 1시간 노래 퍼레이드 오늘의 하나요. 오늘이 아니지. 다음 주에 하나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이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간에 내 페이스대로 나는 갖겠다. 절대로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동요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저게 다 저기 작전이라고. 이미지 메이킹. 쪼잔하게 간단 말이야. 그 로고도 그렇고 쪼잔하게 극치로 사람 막 비열하게 막 인성 막 까면서 우리도 가야지 뭐. 이제 가감하게 갑시다.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구석에 던져버려. 무슨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스토리 얘기할 것도 아니고 뭐 어째서 그냥. 아무튼 나는 내 방식으로 가겠다. 다음 주부터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하는 시간에 나도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를 셀메다에서 틀겠다 라는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구독하시는 또는 청취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말줄임 이런 거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안 사용하기도 하고, 사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대화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제 앞에 안 계시지만 저는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이러한 말줄임 단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들을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이 이야기도 방송하기 전 사전에 노트에 말한다고 생각하고 적습니다. 아무리 유튜브 방송도 방송이지 않습니까? 또한 나중에 저의 말을 확인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방송 나간 것들 중에 찾아보려고 하려면 일일이 확인하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한 말에 너무 무책임한 것이잖아요. 살면서 남들이 나한테 약속 안 지켜서 속상하고 거기서 마음 다치고 그랬으면 나부터 내 인생 똑바로 못 살아간다고 남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은 안 될지라도 그 적용 범위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말은 못해도 나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적어도 내 입으로 뱉은 말들은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어도 선언하고 약속했던 말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방송도 한 분을 보시든 1000만 명이 보시든 구독자들 간의 약속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특이한 전파를 타고 전달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 기억나지 않는 것들은 그 기록들을 찾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했냐면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서두에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치나 사회, 경제, 국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채널을 이제 우연하게 청취하시게 되셨을 텐데, 이제 뉴스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요즘에는 팟캐스트나 동영상, 인터넷 기사들을 또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실 텐데요. 인터넷 기사라고 한다라면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 어디를 자주 이용하시는지, 네이버 다음 크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이 사실은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일단 이 얘기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굉장히 이유 있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큰 뜻에서,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선거제도에 관해서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여러 방송들에서 몇 표에 몇 표 뭐 이렇게 설명은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큰 뜻으로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해 드린 적 있잖아요. 설명 들으셨어도 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듯해 보였어요. 이렇게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한 달 조금 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궁금해하고 계시나, 댓글들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나, 채팅창도 좀 여러 이제 채널들 방문하면서 한번 동태를 좀 살폈죠. 뭘 궁금해 하시나. 아직까지도 뭐 이제 선거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기는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시는 게 당연하고, 누구 하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아직 없잖아요. 있어도 뭐 몇 표를 가져야 비례정당이고 몇 표를 가져야 뭐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최대한 쉽게 저의 언어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최대한 쉽게 가볼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었을까? 부터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왜 하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거나 뭐 들으셨다라면은 기억나시는 분 또는 저의 채널에서 들으신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마음속으로 각자 하나, 둘, 셋.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다양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에 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답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맞는 답입니다.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굉장히 짧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도 이제 좀 느린 편이고, 그렇다 보니 전달할 때에는 비유를 많이 드는 편이에요. 도움이 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저는 뭐 2,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도 노트 필기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를 하질 않아요.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복귀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아듣는 내용을 저의 언어로, 그러니까 저의 단어로 노트 필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동급생 저희 친구들하고는 노트의 내용이 달라서 저의 노트는 빌려가질 않아요. 그건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암호 해독을 해야 될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라도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단어로 이해하시고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는 거는 썩 괜찮은 방법이실 거예요. 썩이라는 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자,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얘기도 맞는 말입니다. 다양한 정치 참여와
의견의 반영, 국민들이 이제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그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는 어딜 것 같으세요? 네? 독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독일만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럼 연동형 대표제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온 나라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엇이냐? 소수 정당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정말로 그럴까요, 근데? 근데 이 소수 정당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소수 정당을 위해야 하는 걸까요? 네? 한번 좀 대답을 좀 각자 알아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하시는 것으로, 왜 우리가 소수 정당을 위해야 하죠? 그리고 이 질문에서 정말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일까, 이것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정말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일까? 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철학적 고찰이라는 건데,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또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철학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너무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수자들의 의견과 의지만큼 정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의 의견과 의지만큼 정치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수든 다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수 다수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정당의 의견에 국민들이 1%만 지지했으면 1%만 의석을 차지를 하고, 50% 지지했으면은 국민들의 의견이 50%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의석수도 50%만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고, 70% 지지했으면 의견 70%의 자석수도 70%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영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퍼센테이지까지도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정당에 난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를 말하고 반영된다라고 할 것이냐.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득표를 하는 정당은
국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냐라는 것은 국민의 의지와 의견으로 인해서 의원이 탄생이 되었고 그 의원을 통해서 자석이 확보되었고 그 자석이 확보된 수만큼 정당의 득표율을 매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정당 득표율이 5%를 받으면 정당의 의견이,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5%의 득표를 받아야만이, 최소한 받아야만이 정당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거는 시민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이 5%라는 것입니다. 5% 미만의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잠정적으로 5% 미만의 것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왜 5% 미만은 반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냐? 난립하게 되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합의라는 과정을 이끄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3%를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현재 이전에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현재 국민의힘과 합쳐서 몇 프로의 정당 지지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거대 정당이 이제 A와 B라는 정당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보통 전 국민에게 토탈 다 합쳐서 몇 프로를 받았을까요? 전 국민을 이제 100%라고 했을 때 두 정당이 득표를 받으면 적다라고 하면은 60%, 많을 때는 5% 정도예요. 두 정당이 아무리 많이 지지를 받아도 75%를 넘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쪽에서 45%를 받으면 다른 한쪽은 35%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둘을 합쳐야 75%니까 결국 한 정당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45% 내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거대 정당이 40에서 45% 받으면 다른 정당은 보통 30% 정도 받는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7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만 배출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국회의원의 총수 몇 명일까요? 300명이죠. 지난번 제가 선거제도 설명해 드릴 때 299명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또 3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거나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얘가 왜 오타가 있었나? 그 전에 자막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가 왜 말을 잘못한 건가? 대본을 쓴다고 하더니 기록을 잘못해서 잘못 읽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과거에 의문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게 모르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아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손익을 대차대조표 보듯 정당을 옮겨다니며 때론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가수분들 중에서도 장르를 넘나드시는 가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가수를 넘어 예술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그런 분들의 노래를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귀하고 가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들을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다 말씀은 드렸어요. 299명이 어땠는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요. 나름 저는 숙제를 드린 것입니다. 총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지만 국회 의장의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원만한 진행 과정을 돕고 이끌고 사회자이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사회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자신도 국회의원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박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299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정당 구조에서 득표받은 70%만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70% 받은 정당이 실제로 70%를 받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이겠죠, 이제? 국회의원, 이 두 정당이 지지율보다 왜 많은 의원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요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이제 취득한 이제 70%에서 75%보다 더 많은, 왜 국회 300석의 좌석에서 90% 가까이를 자신들이 차지를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요 부분은 일단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등 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는 좀 바뀌겠죠. 그렇지 않아요. 중대선거구제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역구에서 1등에서 2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게 거대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 정당은 지역에서 많이 좌석을 차지해야 5석이에요. 소수 정당은 보통 많아야 5석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한두 석이거든요. 이 통계는 역사적 경험칙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의당의 경우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양한 후보를 공천을 해요. 하지만 3등 안에는 들기는 하거든요. 3등 안에는. 2등 안에 든 적은 거의 없어요. 정의당이. 잘 해도 2등. 소수 정당 후보 투표가 요럴 때 사표가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투표한 정당이 사표가 되는 경우가 요럴 때 사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이전 선거제도는 1등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 지역 선거구 제도로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례대표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례대표제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야, 비례대표제가 뭐야? 쉽게 알려드리면요. 비례대표제란 산술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바뀌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투표하면은 비례대표제가 현재 말고 몇 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비례대표제가 몇 석이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까먹으셨다고요? 참. 70석이었습니다. 70석. 뭐 아시고 답을 맞추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0석을 어떻게 나눴냐? 과거에는 정당 득표율대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석을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30%를 차지했다라고 쳐볼게요. 요때 30%를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30%를 차지했다라는 건 30%를 득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0석 비례대표 제가 70석이니까 30%면 몇 프로가 되겠어요? 21석. 21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70석에 21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득표와 민주당이 획득한 지역구 득표의 비례대표제에서 받은 21표를 합산해서 이제 민주당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요 부분을 제가 민주당으로 예를 들었고, 요 부분에 이제 국힘을 넣어서 예를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석이지만 20석이라고 칠게요. 30% 정당이 20석의 자석을 얻었어요. 지역구 230석에서 거대 정당 A와 B가 5대5로 나눈다고 아까 했잖아요. 지역구에서 230 중 A당이 115석 당선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 정당은 비례 20석 확보를 하고 지역구 115석 플러스 합치니까 135석이 되는 것입니다. 135석. 토탈 받는 의원의 수는 135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 받은 정당이 전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거대 정당들이 10%를 더 받는 것입니다. 정당들이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수 정당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큰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뭐 소수 정당의 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소수 정당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거대 양당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오해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거짓말이에요. 거대 정당, 소수 정당 나누지 않고 공정한 게임을,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인 거, 공정한 방법인 거지 소수 정당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국민들에게 지지받은 만큼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지받은 만큼 의석수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약자를 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의를 회복한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의석수가 더 많아야겠죠? 의석수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뽑는 것이에요. 3분의 2는 지역구로 뽑고 3분의 1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200석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거하고 3분의 1을 100석이 이제 3분의 1이니까 비례대표로 선거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기득권들이 누려온 정당 정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범진보계에서 동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뭐 이전보다는 좀 이제 비례대표의 수를 줄였어요. 줄여서 그러니까 70석에서 47석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반보다 조금 더 50%로 확 줄인 겁니다. 연동형에 이제 준하는 제도라는 뜻으로 수용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말하는 준연동형제라는 것은 준이라고 해서 꼭 반 50%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준이라고 해서 꼭 50%가 아니고 연동에 준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연동에 준하는. 연동. 뭘 연동할 것이냐. 정당 득표율을 연동시키는 것은 단순 비례대표제라고 설명을 앞에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연동시킬 것이냐. 연동. 뭘 연동시킬 것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지역구 당선자의 수와 연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수와 지역구 당선자의 수를 연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 연동한다라고 해서 연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례대표제가 성립하려고 한다라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이라고 해서 준이 아닙니다. 준의 기한은 연동형.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뭘 연동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연동한다라는 것인데 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킨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킨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킨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준연동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국회의원 수 300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뽑아서 300명을 올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의장을 뽑아서 이제 의결권이 한 명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그 안에서 있는 일이고, 바뀐 비례대표제 47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00석에서 47석을 뺀다라고 치면은 253석. 만약에 이 253석에서 쉽게 2분의 1석이라고 하면 몇 석이죠?
이제 이걸 나누면은 126.5석쯤 되죠. 그냥 130석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130석을 얻었어요. 253석에서 130석을 얻었다고 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대 정당 A는 지역구에서 130석을 확보했다. 몇 프로를 확보했을까요? 50% 확보한 거잖아요. 아까 300석에서 47석 빼니까 253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53석에서 50% 삭감하면은 130석 이제 반올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나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30석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의석수가 더 많아야겠죠? 의석수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를 시에 거대 정당 A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130석 플러스 정당 득표율이 이제 40%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대 정당 A는 비례대표를 몇 석을 받을 수 있을까? 47석 중 몇 석을 받게 될까요? 이제 여기가 문제라는 것인데, 단순 비례로 47석의 지지율 40%만큼, 그러니까 47석에 대한 40%의 만큼이니까 17석을 확보한다라는 것인데요. 47석 중 연동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 비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 비례. 정당 득표율을 연동시키는 것은 단순 비례대표제예요. 47석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 40%만큼을 부과해서 거대 정당 A가 비례대표 좌석수를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47석에 대한 40%니까 17석을 일단 확보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형이 아니라 단순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17석에서 40%면은 몇 석인가라는 것입니다. 17석이 주어진 좌석수에서 40%. 그러면 7석이거든요. 단순 비례로 17석의 40%를 산출한 총 7석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대 정당 A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는 이제 자석수는 47석에 대한 자석수를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은 처음에는 단순 비례대표제인 정당 득표율을 따져서 자석수를 확보합니다. 다음에는 그 총 자석수에서 자신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로 또 자석수를 나누는 것이에요. 단순 비례로. 그러면은 아까 예로 들었듯이 보통 50%는 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30에서 45% 사이다. 이제 17석에 대한 40%를 산출한 좌석인 7석을 확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정당 A가 이 상태에서 아무런 위성 정당, 그러니까 가짜 정당을 만들지 않고 쭉 간다라고 하면은 이 거대 정당 A는 아무것도 위성 정당 만들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7석을 단순 비례도
확보를 하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에서 130석을 확보를 했어요. 단순 비례로 7석을 확보했어요. 토탈 137석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0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머지 연동 비례대표제에서 30석에 대해서 A당의 당선자 130명 전체 중, 그러니까 300명 중에 이제 40%, 정당 득표율인 40%를 넘게 받았다는 것은 이미 지역구에서 120을 넘게 받았잖아요. 연동형 대표제에서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서는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너네는 300석이라는 제도에서 이미 130석이라는 자석을 확보했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비례대표제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0이야. 그래서 거대 정당 A에게는 넘어섰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40%지만 지역구에서 130석이 되었지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40%라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 40%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니 국회의원 수도 정당 득표율로만 따져가자.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석수는 정의롭지 않다. 전체, 그러니까 국민 중 40%만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이니 그만큼만 가져가시라. 더 이상은 좋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의원 수를 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30석에 대해서는 부여받지를 못해요. 30석에 대해서는 부여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구에서 많은 지지율을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에서는 못 참고 못 견디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견디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짜 정당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과대 득표로 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못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 거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가짜 정당을 아까도 만들기 막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소위 이제 위성 정당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의 정당 이름은 모르겠지만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안 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에서 통합당이라는 것은 비례대표를 안 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국민의 지지로 30%의 이제 30%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한국당 이제 지역구 당선자가, 그러니까 30%면은 120석이라고 할 때
30%에 대한 17석 중 30%에서 득표율로 자석수를 받으면 대략 이제 5석이거든요. 이것을 합친 125석의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300석에 대한 30%는 뭘까요? 300석에 대한 30%.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봐봐요. 100에 30%면은 30이죠. 그럼 300에 30%면 90이죠. 90석이죠. 그러니까 300에 30%는 90석. 90석인데 125석을 원래 그러니까 90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한국당은 90석 받아야 하는데 125석 받았으니까 불이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안 받고 왕창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30%를 받는다라고 칩니다. 30%에 대한 연동형을 순수하게 한 명의 후보로 내지 않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이 없는 곳에서 30%에 해당하는 분배를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는 지지받은 만큼의 의석수를 갖자라는 것이었는데, 과거 이제 한국당이 취했던 방식은 뭐 이미 미래통합당이 이제 과다 이제 득표율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이제 왜곡시켜서 더 받으려는 이제 위성 이제 한마디로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전례를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이제 진영에서도 그러한 정당들이 만들어졌고 우후죽순처럼 막 이제 여러 군데에서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생겨난 게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세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디가 있었죠? 당시에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당시 그때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선거제도 바뀌면서. 당시에 나뉘어졌던 게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열린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었어요. 확대해서 보면은 뭐 여기에 이제 국민의당까지 쳐주고 민생당까지 다 쳐주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분명히 여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킨 형태로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30석씩 나눠 갖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서 나눠 가질 당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첫 번째로는 정당 득표율이 3%만 넘으면 돼요. 3%를 넘으면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를 각자 나눠서 가질 수 있습니다. 3%에는 이제 몇 석이다라고 자석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계산 방식도 이제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은 뭐 좀 많이 복잡하셨을 테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3%의 득표율이 넘지는 못했지만 지역구에서 5석, 그러니까 5석 이상 나온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쉽게 그냥 그때 당시 아니었으니까 민생당이라고 칠게요. 지역구에서 다석수를 냈어요. 정당 득표율에서는 2%만 받았어요. 그렇지만 지역구에서 다석수를 냈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를 부여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3% 미만이어도 5석을 내면 된다라는 것이고 5석 못 내도 3%를 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나눠지면 손해인가, 이런 거, 찢어지면 손해인가 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인데요. 진영 논리로 보면, 자기 진영의 논리로 보면 표가 사표로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했던 나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사표란 무엇일까? 3% 미만으로 정당 득표를 받은 것이 사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정당이 3%의 미만이 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사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로 보수 쪽 A라는 정당이 3% 미만이 되었어요. 반면에 또 다석수, 그러니까 5석의 자석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자석수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만큼의 여기서 까먹은 만큼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를 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요 당이 좋아서 찍었어요. 비례정당을. 근데 이 정당이 지역구 다석수를 못 냈어. 그리고 전국 지지율에서 3%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 당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여도 나의 표 한 표로 인해서 내가 지지하는 진영 쪽에는 요 당이 까먹은 만큼의 퍼센테이지가 삭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건 보수로 예를 들었습니다. 보수에서 3%가 삭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3%를 넘으면 진영 논리로 보면은 손해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3%를 넘지 못하면은 대표성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3%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내지를 않았어요. 더불어민주연합당이라고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통합당이라는 식으로 냈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겠다라는 것의 의미로 이제 미래통합당을 당시에 냈거든요. 그때에 4년 전에 미래통합당 냈어요.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하고 연동을 했어요.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안 냈어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민주연합당이라는 것을 내므로써 비례정당을 따로 내질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 비례당을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연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연합당으로 인해서 이 당이 3%를 넘지 못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범진보연대에서
3%만큼 자석수를 까먹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표를 해야 할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진영 논리로 보시면은 손해 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진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전문 분석가나 이러한 분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약간 우경화된 중도 성향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혁신당을 이루시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시고 민주당에 이제 투표를 하기는 싫지만 이제 국민의힘도 하시기 싫으시지만 투표하기 싫으시고 이제 현 정권에는 반박하지만 민주당은 하기 싫으신, 그렇지만 투표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경화된 중도 성향의 보수다 라는 성향을 많이 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나무 당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국 개인이 명확하게 그 노선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라고 뭐 딱히 그렇게 명확하게 말한 것도 아니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그분께서 정치적 색깔을 아직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꼭 그렇다라고 볼 입장은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본인이 얘기하는 조국 자신이 민주당과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하시니 밝혔으니 민주진보다라고 뭐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3%의 득표를 받게 되면 어찌 되었든 그만큼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 힘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소나무 당이라든지 녹색 정의당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승부를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 제가 그래서 그냥 좀 계셨으면 어땠을까. 나중에라도 이렇게 민주당의 추미애 전 장관처럼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에 투입되시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정당이 창당이 되었고 물살을 갈아타셔서 많이 이제 아쉽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절대 정당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자매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진보 성향의 정당들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이제 바뀌잖아요.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의 같은 경우는 아깝죠. 아깝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자신이 의견을 말씀하신 게 또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총선 불참에 대해서 의견 발표하셨는데도 상황이 바뀌니까 옥중 출마 불사하시겠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 바뀌면은 이게 조국 씨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조국 씨하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금 괴로웠고, 뭐 한편으로는 사실 뭐 정유라 그 뉴탐 사건으로 인해서 정유라 녹취록 뭐 안 들은 사람도 아니었고, 하소연할 수 있죠. 하소연할 수 있지만 그 여성은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잠깐 가라앉았었는데요. 아쉬워서 그냥 한번 쉬시고 차라리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셨으면 어땠을까? 본인의 말씀도 지키셨고 여러모로 더 이득이셨을 텐데라는. 근데 뭐 이제 창당했으니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진보 진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거고, 동시에 다른 범진보 진영이 합쳐서 과반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스스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일당도 되고 과반이 되는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계산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일당도 되고 과반이 되고 과반이 넘고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일당이 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거대 일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 방법 1. 지역구만 가지고 간다. 지역구를 전부 다 가지면 된다. 지역구를 가지면 된다. 지역구를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7석, 아까 말씀드린 7석을 포함해서 일당이 되면 정말 아름답고 퍼펙트한 아름다움이죠. 정말 이렇다면은 각 지역마다 더불어민주당이 꽃피울 수 있고, 국민의힘 한 군데도 없고 너무너무 꿈꾸는 곳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일당 될 수 있게끔 모든 지역에서 우리 한번 일당 밀어봅시다. 뭐 비례 정당 뭐 이런 거 머리 쓰지 말고 지역구 일당 갑시다. 그냥 깔끔하게 전 지역이 민주당으로 하나 돼서 이번
이번에 이재명 의원 대통령 되지 못하면은 역사가 바뀌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같은 진영, 다른 진영, 이제 신당들 다 합쳐서 일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이제 뭐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일당도 놓치고 과반도 놓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보수 진영에서는 일당도 놓치고 과반도 놓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고. 아휴, 이러면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두 곳은 반드시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지는 순간 그들은 한 당이 되는 거예요. 일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쳐지는 곳입니다. 과반수가 넘게 된다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쳐져서 일당이 되고 과반수가 넘으면서 합쳐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 같아 보여요. 그런데 차선은 과반수가 이제 되지 못했다라고 쳤을 때 일당이 되는 마지노선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누리는 마지막 수단일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는 방법이긴 한데 과반까지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왜냐면은 이제 진보 진영은 이제 거의 다 안 합쳐질 가능성이 또는 위험이 높다라고 그동안의 통계로 많이 나와요. 그들은 합쳐진다라고도 하고 또 안 합쳐져요. 이제 그러니까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 전통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 합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일당이 안 되더라도 과반수가 못 넘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 하더라도 진보 진영에서 일당이 그러니까 안 된다라면은 과반수 득표율로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사실은 이렇게라도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야 하고, 이재명 의원님의 이제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아가면서 시민사회 정권으로 이제 창출되고 넘어가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반이 민주당한테는 넘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과반수가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가 무너지는 순간 폭망하는 겁니다. 범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실패가 빚어지는 것이에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계산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망치겠다라고 나오셨다라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면은 범진보연합은 진영은 폭망합니다. 그러려고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반은 넘지만 일당이 못 되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때는 모르겠네요. 이재명 의원님께는 정말 죄송해서 이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이제 막 끄적거리면서 낙서하기도 이제 막 그런데 눈물 나네. 이재명 의원님 지지했다가 제가 앞전에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긴급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넘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런 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다 꺾인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쪽이 원하는 이제 성공을 이룬 것이고. 서로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투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3% 핵심입니다. 비례를 누굴 찍을게,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어디를 찍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를 넘길 수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3%를 넘기지를 못하면은 진보는 무너집니다. 조국혁신당을 뽑으면은 민주당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뽑으면서 진보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3%를 넘기지 못할 정당을 찍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작전입니다. 욕 한번 해도 될까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정치하시려고 자꾸 이러세요? 민주당 로고도 당신들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만나서 고백성사 하셨나요? 죄사함 용서해달라고? 나의 거짓말을 용서해달라? 나의 아버지는 당신 용서 못해요. 우리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과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엄벌에 처하실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눈물로서 통곡하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자녀일지라도
사울리즘 그만 부리세요. 사울리즘 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사를 또 시키겠습니까? 한동안 안 된다고. 이게 후보가 민주당도 이재명을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내가 뭐 나가 되는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하게 되면 이것이 뭉친 석방 사면 문제는 검토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유라 씨가 역할을 현실적으로 해서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나오기 당연히. 진짜 저로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온다면 그 약속을 지킬게요. 왜냐면 제 생각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사실 그손 그 같은 짓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이번에도 검찰하고 싸운 것도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처벌받겠다. 그러나 10을 잘못했는데 100을 처벌하고 100을 잘못하면 10을 처벌하면 이게 사실 대표님 그거잖아요. 이게 대표님이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신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은 정치적인 잘못은 있죠. 그러니까 나로서도 이번 도봉구 문제 왜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내가 썼으니까 사무본청장을 임명을 했고 내가 관리를 못한 거지. 내가 돌아와서 6개월 만에 많은 변화가 온 거지. 변희재 씨가 너무나 고마웠죠. 이제 오늘 내가 변 대표하고 통한 거는 제가 정유라 씨가 그3사에 나와서 인터뷰한 바람에 변 대표 주장이 심의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런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마찬가지 저 같은 거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내일 일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나는 인생의 철학이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하는 거고. 나는 불리하다고 내가 거짓말하거나 이 의리를 배신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모르지 사람. 근데 나는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리한 걸 감수하고 살아왔다고. 사실 이것도 그냥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해주고 진짜 이렇게 보면 여러 개 힘들게 싸우고 어떻게 보면 책임지시고 그냥 나오실 거잖아요. 별 문제도 아닌 걸로. 뭐든지 나는 신의를 배신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해보는 사람과의 관계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대리시험 본 거나 인턴 표창장 이런 본인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문제는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고 항상 이런 성향이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 이 뚫고 나가야지. 어떠해서 이 윤석열 정권한테 뭘 자비를 걸 수도 없고. 우리가 여당 때 우리가 검찰을 이렇게 뭘 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아? 검찰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바뀌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지? 또 대표님 기사 났더라고요. 한동훈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떨어졌다고? 여기는 새 아이 엄마는 가장 위대한 파워가 있는 분이니까. 네, 감 줬으니까 명분이 없다. 명분이 네. 없다. 그래서 일단 현금으로 드리고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또 한 번 더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이제 계좌 달고 다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더 탐사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혹시 나중에 차후에 뭐 송영길 측에서 뭐 이거 돈 제대로 받았는지 뭐 입금 확인증을 보여달라 뭐 이런 식의 뭐 요청이 있었나요? 네, 입금하고 전달하고 저에게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금 확인증을 보여달라. 입금하고 입금된 거 확인시켜 달라고. 그럼 어떤 식으로 확인시켜 드렸나요? 그냥 뭐 입금된 내역 캡처. 아, 은행 캡처 내역을 문자나 뭐 텔레그램 이런 걸로요? 텔레. 텔레그램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입금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인출해서 오신 거죠. 이게 그 네. 돈은.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부정한 돈이니까 그거는 뭐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유라 씨의 어머니를 내가 사면시켜주겠다. 네.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어떤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법무법인 강남이요. 그 누구야 박영수 특검 있던 그 법무법인 강남에서요. 네. 거기 한 몇 명 정도가 만났었습니까? 전병덕 변호사라고 지금 검사 TF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그 윤 PD, 네. 그리고 송영길. 그래서 총 4명이서. 네. 그럼 아마 그 전병덕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9살, 5살, 6살이요. 애기죠, 지금. 굉장히 큰 조심하셨어. 이거 박영수 특검이 이 대표 제가 오다 보니까 딱 거기 오니까 우리 사무실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 가족이야. 박영수 같이 근무했어요. 아니 근데 오늘 변 대표는 또 조국 장관을 욕하고 있던데. 변 대표는 불과 조국 장관을 욕하던데요, 오늘 또 방송에. 저는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누가 변 대표가 뭐 전화해서 정유라 씨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벽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상처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다고 혼자 힘들게 애들고 살고 있는데 그러고 내일 나가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데 진짜 그건 아니지. 진짜 내가 정밑에 변인 대표가 방송 한번 들어가면 타자. 근데 가만히 있지. 그거 잘못한 거야. 엄마 몇 년생이죠? 저희 엄마 저랑 40살 차이예요. 56년생. 인생 이제 가보고 있어. 끝나기 생겼네. 그러니까 그냥 좀 엄마가 그냥 안쓰럽고 솔직히 다 나왔잖아요. 이재명 애기. 근데 뭐 사실 송 대표님은 별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 먹는 문제가 뭐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사실상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낙마가 되시면 저 1심이 만약에 선거 안 좋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건 나가실 거 아니에요? 딱히 후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나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9번의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유사한 한동훈 장관을 다시 대통령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심성이 유라 씨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지모도 못 쓰던 그 권력의 2인자가 절대 대통령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호가 호의를 얻은 사람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왜 됐느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경사진 관계가 틀린 것도 말대로 이 박근혜 국정 논란 문제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공표를 쳤다고. 분열 문제. 그래서 탄핵이나 그 때문에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키즈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고 김경수 뭐 일하면 다 안 되는 거잖아. 후보도 안 되고 있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검사를 또 시키겠습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고. 솔직히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되시면 없잖아요. 그냥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내가 뭐 나가 되는 거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크게 되면 유라 씨 모친